1, 4분기와 2, 4분기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러한 강달러는 갑자기 약달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크게 유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네, 오늘 모신 분은 미즈호은행 변정규 전무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지금 환율 이야기 좀 먼저 시작이 될 텐데요. 지금 1,400원을 넘나들고 있어요. 이거 지금 금융위기 때급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새로운 뉴노멀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뉴노멀이란 말은요, 그냥 뭐 신조어 같고요. 이게 높은 거냐, 낮은 거냐를 따지면 상당히 높은 건 맞습니다. 네. 네,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러한 고환율이고요. 역대 그 2000년대 이후로 봐도 몇 번 이렇게 손꼽을 수가 있죠. 1,400원대 고환율인데요. 근데 그렇게 안심할 수는 없지만 또한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도 없는 게요. 지금 현재 그 달러 강세로 인해서 엔화도 달러당 150엔대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요. 위안화도 7위안, 달러당 7위안 위에서 거래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통화들도 약세를, 특히나 아시아 통화들이 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원화만 특별하게 이렇게 약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안으로 삼을 수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트럼프 당선자 이후에 좀 더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무슨 원인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공약이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많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우려 때문에 특히 미국 국채 수익률이나 여러 가지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그 트럼프 당선자의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달러 강세가 더 추가로 유발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외에도요, 다른 통화의 약세에 따른 이러한 달러 강세가 유발된 점도 충분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로존 경기 악화에 따라서 유로와 가 달러 대비해서 약세로 전환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 이런 효과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도 환율 상승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오늘 그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2분기 연속, 그러니까 2회 연속 금리 인하를 한 것은 금융위기 때 외에 처음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정도로 1,400원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좀 뭔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네, 그 환율이 전부다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중요하고요, 물가도 중요하고요, 실업률도 중요하고 모든 경제 변수가 중요한 거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준금리가 높으냐 낮으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FOMC를 보면 중립금리, 뉴트럴 레이트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네. 이 중립금리는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적정한 금리가 되면 빌려주는 사람도 빌리는 사람도 이 정도면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더 많이 받으면 좋겠다. 높은 금리가 좋고요. 빌리는 입장에서는 낮은 금리가 좋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이것을 갖다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금리를 중립금리가 하는데 이 중립금리 정도까지 어느 정도 내려야겠다 이런 컨센서스가 있게 되면은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은 내리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에도 기준금리 기조를 계속 갖고 가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과거 1,400원일 때의 어떤 경제 상황을 보면은 상당히 좀 위급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막 올라가게 되면은 한미 통화 스와프 이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요.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때와 지금이? 네, 통화 수합이라는 건 교환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 통화 수합이라는 거는 한 통화를 다른 통화와 교환하는 이런 거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파생 계약인데요. 국가 간에도 어떤 통화를 갖다가 빌리고 싶을 때
또한 다른 국가가 이것을 갖다 빌려줄 용의가 있을 때 서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달러 환율이 너무 강할 때는 이것을 갖다 수합 계약을 통해서 미국과 달러의 그러한 수합 라인을 갖다 충분히 확보를 하면서 환율을 갖다 안정시키는 이러한 상황을 몇 번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요. 딱히 이러한 수합에 대한 논의는 일어나지 않고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당사자 간에 지금 수합 라인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수합 대신에 다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러한 그 수합을 갖다가 필요로 할 때는 달러의 유동성이 부족해야 되는데 현재 한국 시장에서 달러의 유동성이 딱히 부족한 상황은 실제로 아닙니다. 달러 강세로 인해서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지 지금 달러의 유동성은 굉장히 풍부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통화 수합이 딱히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인식을 좀 해도 되겠군요. 네, 기본적으로 오늘 한국은행이 25bp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게 되면요, 원화가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떨어져서 원화 가치가 사실은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환율이 더 올라가는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환율은 1390원대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나 당국의 이런 재정부의 이런 그 확신 또한 자신감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한국 경제가 사실은 좋지가 않습니다. 현재 그 발표된 수정 지표에 의해도 내년에 경제 성장률은 상당히 하락하는 것으로 이렇게 네.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 하락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이러한 다른 선제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합당해 보이는 그러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강달러, 사실 이제 좀 달러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서 약달러로 전환이 될 걸로 기대했는데 지금도 강달러, 이게 이제 킹달러라고 표현할 정도로 더 세지고 있단 말이죠. 107을 넘어가고 있고 이게 트럼프 시대 때 이게 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걱정들이 많던데요. 어떻게 네. 보세요? 전망을?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지향하고 있죠.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미국 우선주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정책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세금 감면에 대한 그러한 공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들은 기본적으로는 달러 인플레이션을 진작시키고요. 미국의 기업들의 수익을 갖다가 좋게 만들어서 미국의 미국의 통화인 달러를 강하게 만드는 이러한 작용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달러 강세가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크게 유발이 됐었는데요. 이러한 그 트럼프 트레이드에 의한 강달러는 올해 하반기, 2024년 하반기와 2025년 내년도 초반까지는 1, 4분기 초반까지는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과 중국, 특히나 그 유럽과 중국 이 두 경제존과 트럼프 일기에서도 많은 무역 마찰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무역 마찰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로는 특히나 위안화에 이러한 그 환율 상승 우려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안화는 우리나라 통화인 원화와 상당한 동조화 현상을 과거 역사적으로 보여왔기 때문에 조금만 위안화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원화에 크게 영향을 주는 통화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역 마찰이 재개될 경우, 특히나 중국과의 무역 마찰이 재개될 경우에는 환율의 상승 요인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한국 경제가 현재는 별로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내년 초에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내년 전망치가 올해보다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조가 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은행이 깜짝
놀랄 정도로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한 것들도 내년의 경제를 미리 부양시키겠다는 의지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이러한 금리 인하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특히나 이렇게 금리 인하가 계속되게 된다면 달러와 원화의 기준금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앞으로도 달러의 강세는 내년 초반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1, 4분기와 2, 4분기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러한 강달러는 갑자기 약달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크게 유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환율의 급격한 변동 가능성은 트럼프의 공약에 따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정책이 기본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되기 위해서 기준금리가 낮아져야 되고요. 저금리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역이나 수출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무역 흑자 기조를 이루거나 아니면은 무역 적자가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약달러 정책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달러 정책을 갖다가 지원할 시점에 이르러서는 원화나 엔화, 위안화가 급격하게 강해질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쯤일까요? 우리 다들 정책을 보면 이렇게 강달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과거 일기 때를 보더라도 약달러 정책이 트럼프의 기조죠. 트럼프 대통령의. 네, 일기를 본다면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유로존의 통화인 유로화, 중국의 통화인 위안화의 트럼프 1기의 움직임을 본다면 앞으로 트럼프 2기의 위안화와 아니면은 유로화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조금 이렇게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1기에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은 한 3기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3개의 기간으로 이렇게 트럼프 집권기를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집권기는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였지 않습니까? 이 기간에 2016년부터 17년까지를 본다면 위안화와 유로화는 2016년부터 시작해서 약 1년 반 동안 매우 강세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은 약세 정책이 통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강한 무역 정책과 이러한 정책적인 기조를 가지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유로화라든가 아니면 위안화가 약세로 급격하게 돌아선 그러한 과거의 선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2기에 있어서도 이러한 위안화와 유로화의 약세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번 그 트럼프 행정부는 2기 행정부입니다. 따라서 지난 4년 동안 또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준비를 많이 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따라서 중국과 유로존에 대한 무역 정책도 이미 다 수립된 것으로 기본적으로 초안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월 달 취임 이후에는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정책적인 실현이 실천으로 옮겨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환율의 전환은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환율 말씀 들어보면 이제 일시적일 것 같기는 한데 어디까지 치솟아 오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네요. 네, 지금 이제 그 달러화와 이제 가장 그 큰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유로화입니다. 네. 유로화가 가중치가 한 57% 조금 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높은 가중치를 갖고 있는 유로화의 앞으로의 향방을 보면 달러화의 가치가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로화를 보면 유로존의 경제가 현재 많이 안 좋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가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빠른 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22의 빠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현재 1.1 유로당 1.1달러에 이렇게 위에서 거래되던 유로화가 달러화 대비 많이 약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최근에는 1유로당 1.05 달러 선까지 이렇게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내려온 유로화 가치는 당분간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로화의 환율은
연말까지 1.03달러, 유로당 1.03달러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내년 초반까지는 1,400원을 중심으로 하는 고환율이 어느 정도는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11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잖아요. 거기서 이제 점진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이 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연준의 스탠스를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이미 그 11월 FOMC 성명서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11월 FOMC 성명서에는요, 전 FOMC에 비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의 두 가지 큰 목표, 물가 안정과 고용, 그죠? 성장과 그다음에 물가 안정 두 가지 사이에서 이제 앞으로는 물가 안정보다는 고용에 집중하겠다는 이러한 의사를 명확히 한 부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그 증거로는 인플레이션 관련 문구를 전부 다 삭제했습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관련 문구를 삭제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큰 데이터의 변화가 없는 한 연준은 25bp의 이러한 금리 인하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의사록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네. 이러한 의사록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엿보입니다. 특히나 여러 위원들이 이러한 금리 인하 또는 추세가 계속 지속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이렇게 토로를 하는 바 있는데요. 이것은 왜냐하면 매달 미국의 그런 경제 지표들이 좋다가 나빴다 계속 변화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에 관계없이 현재 미국의 고용지수가 특히나 조금씩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졸티 리포트라든가 네. 비농업 지수들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본다면 연준은 앞으로도 큰 데이터의 변동이 없는 한 금리 인하 기조를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중립금리의 불확실성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그 데이터에 집중하는 이러한 연준의 모습을 더욱 크게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2월 달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러 가지로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뭐 증시와 금리는 매우 이렇게 그 상관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한국은 아닌 것 같아요.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그 가장 집중적으로 이제 그 질문을 받는 게 이제 그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펀더멘탈이라는 단어겠죠. 네. 이제 펀더멘탈이 단어는 이제 국제 금융 용어는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만 쓰는 이러한 용어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한 가장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네. 경제의 펀더멘털이고 하면 앞으로 기업들의 이러한 뭐 기초 체력이라든가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뭐 주요 산업의 먹거리에 대한 그러한 미래의 그런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포함된 단어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 한테는 이 펀더멘탈이라는 단어가 매우 친숙한데요. 펀더멘탈의 여러 가지 지금 우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약간 외면하고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미국이라고 해서 반드시 금리 인하가 호재만은 아니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현재 지금 미국의 상황은요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그렇죠. 특히나 주식은 많이 올랐을 때 많이 유의를 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추가로 너무 많이 올랐다는 그런 인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지금 이러한 그 금리 인하가 있긴 하지만 향후에 미국의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이러한 것은 투자자들의 유입이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미국의 투자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기초 자산인 주식에 투자해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달러가 계속 강해지면 어쨌든 손실을 보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투자 뭐 예를 들면은 환 차익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추세가 확실하게 전환이 돼서 원화라든가 엔화가 위안화가 훨씬 강해진다 이런 추세로 변하게 된다면
달러를 굳이 사지 않는 수요들이 많아질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달러를 사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게 되는 미국 투자자들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가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외국 투자 유입이 줄어들게 된다면 미국의 모멘텀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긴 있습니다. 따라서 네. 이런 것들은 좀 유의를 하고 투자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그 과거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다가도 인플레이션이 튀게 되면 다시 금리 인상으로 돌아설 수도 있는 건가요? 확 이렇게? 네,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여러 번 뭐 과거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금리 인하 기조를 최근에 밝혔지만 작년까지는 이러한 데 대해서 명확한 뭐 의사를 밝히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작년에는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계속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추가로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확한 그러한 가이던스를 주지 않았었는데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는 한 적은 없습니다. 금리를 갖다가 다시 올리겠다 이런 말은 없었고요. 다만 금리 인하의 속도나 폭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의사록에서 봤듯이 중립금리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라고 하면 연준 위원들이죠. 네. 이 금리 결정을 하는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중립금리가 매우 낮다. 뭐 한 2% 보통 이제 2%를 물가 타겟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장기 금리 타겟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2%가 아니라 현재는 물가가 많이 올라와서 중립 금리가 3% 정도 된다. 아니면 3.5% 정도 된다 하면은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를 갖다가 뭐 1% 이상 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내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속도도 느려질 수 있고 금리 인하의 폭도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금리 인하 기조를 중지하거나 다시 금리 인상 기조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지만 뭐 진짜 연준 의장을 내 사람으로 바꾸려는 그런 시도도 있고 뭐 거기에 대항해서 나는 법적으로 그럴 의무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 버티는 뭐 파월 의장도 있고 하여튼 좀 복잡하긴 한데 과거 일기 때를 돌아보면은 막 트위터를 통해서 금리 인하해라 막 요구하고 그랬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 당시. 마찬가지로 이 증시 혹은 환율 관련해서 이 금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또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고 보세요. 당선자 시절에도 불구하고. 네, 안 그래도 그 트위터 최근에는 X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자기 근데 참 미국은 재밌어요. 한국 같으면 막 그 난리 날 텐데 자기 사적 이익을 취한다 뭐 이런 이슈로. 네, 참 그 이러한 그 매체들 SNS를 통해서 사람들과 국민들과 소통을 하는 것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어떻게 보면은 특징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러한 그 X를 통한 그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나올수록 정책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X에 많이 나타나면 금융시장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다만 그 앞으로 이제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는 뭐 공공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러한 것들이 전개가 되고 얼마나 전개가 될지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만이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 재무장관도 나와서 앞으로의 경제, 그다음에 국제금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그다음에 미국의 행정부의 신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매우 불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금리라는 게 참 그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 슈퍼금리, 슈퍼리치라는 책을 쓰셨는데 송구스럽습니다. 네. 이거 금리를 잘 알면 저 슈퍼리치가 된다는 뜻입니까? 글쎄요, 그 슈퍼리치라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갖다가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도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뭐 우리가 모두 이제 경제 생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 나가면 뭐 어쨌든 경제 생활을 하고요. 월급도 받고 이럴 텐데 투자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러한 돈을 갖다 잘 활용하는데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우리가 월급을 받게 되면은요. 이런 월급은 월급 통장에 꽂히게 됐죠. 이 순간부터 시작해서 내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게 되면은요. 앞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이 이제 그 경제 생활을 하고 이러한 자기가 갖고 있는 가처분 소득을 어떻게 불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제 생각에서는요, 편안하게 금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금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굉장히 실무적으로 잘 설명을 할 수 있으면은 쉽게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환율에서 금리도 초보자도 이제 금융시장에 대해서 금리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과 그다음에 사례나 그림도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금리가 낮아질 때 그때 우리가 어떤 레버리지 일으키기도 좋고 네. 뭔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사실은 이제 금리에 대한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실무와 접목을 시켜야지 차근차근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과서와 같이, 교과서가 참 잘 되는 교과서들은 많은데요. 이것을 언뜻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험실에서 화학이나 물리를 배웠을 때 실험을 안 하고 이것을 갖다 접했을 때 이해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실험실 가서 하나하나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면 그때 아 이렇게 되구나 설명이 되듯이 이해가 되듯이 차근차근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쉬운 용어를 사용했고요. 네. 그리고 사례를 통해서 이제 그림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도 쉽게 아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